네, 매주 화요일에는 용감한 기자들과 만나는 시간이죠. 오늘도 어김없이 겸공의 박형광 기자 나와 계시고요. 안녕하십니까, 박형광입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한 분 더 초대했습니다.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회장이시죠. 이준희 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 스튜디오에 처음 오셨습니다. 네, 처음입니다. 어떠세요? 취재 편의점. 너무 좋습니다. 네, 종종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사실은 이제 대통령실을 이제 새로 출입하게 돼서 사실은 이준희 회장은 대통령실 출입 기자의 20년 산 증인입니다. 네, 노무현 정부 때 그 기자실 개방이 이제 처음 시작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2001년부터 시작해서 24년이죠. 21년. 그러니까 2001년부터 따지면 지금 24년째죠. 네, 그러니까요. 어마어마한 산 증인이어서 그 역사를 저희가 고증하면서 오늘 대통령실 개방과 대통령실의 기자실 개방과 그다음에 이제 한국 언론 개혁 어디로 가야 되는지 좀 짚어보고요. 또 박형광 기자가 그 사이에 또 단독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그 내용들도 저희가 섞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취재 편의점 늘 광고를 도와주시는 광고주분들이 계셔서 저희가 광고를 좀 소개하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한약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어서 요거부터 좀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국내산 토종 흑염소 진액입니다. 여름철 입맛은 떨어지고 땀은 줄줄, 체력도 쉽게 고갈됩니다. 땀을 많이 흘리면 수분뿐만 아니라 단백질, 무기질, 아미노산까지 손쉽게 손실되기 쉬운 상황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고단백, 고영양으로 보충이 좀 필요합니다. 중복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더위가 절정인 말복 되기 전에 여러분들 국내 산 토종 흑염소 진액 한 포로 여름 건강을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산 토종 흑염소와 해발 900m 청정 지역에서만 자라나는 생명의 나무라고 불리는 마가목. 이 마가목을 비롯해서 황칠, 꾸지뽕, 천마, 흑마늘까지 싹 다 담았거든요. 기력을 회복해서 더 깊고 건강하게 설계를 했습니다. 특히 마가목은 예로부터 건강을 위해서 오래 달여서 마시던 약재라고 해요. 특히 열감을 낮추고 지친 몸을 다독여서 지금처럼 습하고 덥한 날씨에 딱이라고 합니다. 직접 수매한 우리 농가 흑염소를 유통 단계를 줄여서 가격 부담은 낮추고 품질은 높였다고 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구매자분들이 올려주신 최신 구매 리뷰 있는데요. 땀을 많이 흘리는 체질이라서 여름이면 항상 기운이 빠졌는데 매일 챙겨 먹으니까 입맛도 돌고 컨디션이 좋아졌습니다. 이런 글 올려주셨고요. 2달 넘게 꾸준히 먹고 있는데 먹기 전과 후가 확실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취재 편의점 구독자 전용 이벤트 있는데요. 2+1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주문하시면 일주일치 7포 체험분까지 추가로 증정 드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로 업그레이드된 국내산 토종 흑염소 진액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배송 메시지에 취재 편의점 이렇게 꼭 적어주셔야 모든 사은품 증정이 가능하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게 땀이 많이 나서 박형광 벌써 다 먹었네. 좋습니다. 아니 우리 회장님 좀 드시지 왜 안 드십니까? 좀 먹어도 되는 거예요? 좀 몰랐습니다. 네, 광고 중에 마구 드셔도 됩니다. 이거 지난주에도 했었는데 먹고 나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요? 눈이 번쩍 뜨입니다. 나도 이거 좀 먹어야겠다. 요새 대통령실 출입해가지고 너무 피곤한데. 그러니까 7시 40분에 가야 돼요. 브리핑 보고 왔어요 오늘도. 그러니까 힘들다. 예,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 너무 힘들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저희가 두 번째 소개해드릴 광고는 글루타셀입니다. 이것은 박형광 맞추면 광고인데 예민한 여름 피부에 산뜻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글루타셀 스프레이입니다. 글루타셀은 피부가 건조하고 가려울 때도 좋지만 무더운 여름에 햇볕에 노출되거나 땀으로 인해서 피부가 민감해지는 분들께서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요. 외출 전에는 선크림으로 피부를 보호하시고 외출 후에는 글루타셀로 피부를 진정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땀과 더위로 자극을 많이 받는 경우 그럴 때 찬물로 확 씻고 산뜻하게 글루타셀을 뿌려주시면 자극받은 피부가 편안해진다고 합니다. 땀만 나면 긁어대는 아이부터 약을 사용하기 곤란한 임산부까지 땀과 햇볕에 민감한 피부라면 남녀노소 누구나 사용이 가능합니다. 더운 날씨 때문에 피부가 예민해진다면 글루타셀을 시원하게 뿌려보시기 바랍니다. 여름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은 전국에 있는 글루타셀 취급 약국과 인터넷에서 과학적으로 개발된 글루타셀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튜브 더보기창 그리고 고정 댓글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검색창에서 글루타셀을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
저 말고 좋습니다. 박형광 네. 기자의 얘기를 들어야 돼요. 그러셔도 좋습니다. 제가 오자마자 뿌렸어요, 사실. 앉자마자 벌써. 이거 글루타셀요. 예. 대통령실이 예. 좀 언덕이고 거기가 햇볕에 엄청 노출되는 맞아요.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엄청 지금 더워요. 이거 보니까 제가 우리 대통령실 출입하는 우리 협회 기자분들 이렇게 해서 한번 하나씩 선물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 그 정도로 네. 예 은근 비쌀 텐데. 알겠습니다. 저희가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그 상당히 큰 논란이 됐어요. 대통령실의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소속에 있는 매체 3개사이죠. 취재편의점,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그리고 고발뉴스 이 3개 매체에 장윤선, 박형광, 이상호 3 기자가 이제 출입을 시작을 했는데요. 관련해서 원성이 자자합니다. 대통령실 지금 출입하신 지 꽤 되셨는데 기자들의 분위기나 반응이 어떤 겁니까? 왜 이렇게 우리 3개 매체에 대해서 비판하시는 걸까요? 저는 출입을? 솔직히 실망을 했습니다. 3개가 아니라 한 30개 좀 들어갈 줄 알았더니 3개가 들어갔는데 이 정도의 그 차별과 배제라는 게 겉으로는 그 기자분들이 따뜻하게 맞아주고 인사도 나누고 이제 그런 모습을 제가 보긴 했는데 그 안에 들여다보면은 기존의 레거시 이 출입 언론들의 그 기득권 장벽이 너무 높다라는 것을 최근에 지난주부터 느끼고 있습니다. 그 지금 다 떠나서 박형광 기자는 막상 가보니 어떻습니까? 기자실. 이게 보이지 않는 어떤 그 눈치가 보이는 거죠. 저 사실 선배도 아시겠지만 일단 뭐 겉으로는 다들 잘해주세요. 그리고 저도 원래 알던 친한 기자들도 꽤 있고 그리고 국회에 오다 가다 이제 얼굴 봤던 기자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겉으로는 좀 잘 해주시고 하는데 그래도 이제 운영위원회 같은 거 열고 하면 굉장히 심하게 강하게 비토가 들어오긴 하더라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사실 무임승차한다라는 얘기를 안 듣기 위해서 모든 회의를 다 참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다 전투적으로 취재를 하겠다. 오늘도 7시 40분에 브리핑을 갔다 왔습니다. 5분 하거든요. 5분. 그러니까 진짜 네, 저도 아침에? 처음에 가다가 5분 때문에 1시간을 1시간 이상 잡아먹죠. 예, 1시간 이상 또 막히는 시간이어가지고 네. 그거 브리핑 끝나면 또 바로 취재 편의점 와서 그 뉴스 퀵 배송 준비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바쁘더라고요. 너무 바쁘더라고요. 예. 사실은. 네. 장윤선 대표님 힘드실 거예요. 하루에 뭐 2번씩 가야 되는 상황은 벌어질 것 맞아요. 같은데. 어제도 대통령실에서 제가 퇴근을 10시 40분인가? 밤에 나온 시간이 그렇게 됐는데 예. 그러니까 진짜 그 대통령실 출입이 그 막 축하는 많은 분들이 해주셨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 축하받을 일만 많아졌다. 그러니까요. 예, 선배랑 라는 저랑 이제 생각이. 대통령실 출입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예. 얘기를 했었는데 그 전에 네. 그죠? 막상 들어가고 보니 일도 많아진 것 같고 또 논란의 중심이 선 것 같기도 하고 네. 다만 그런 생각은 듭니다. 어쨌든 우리 뉴 미디어의 어떤 유튜브 기반의 언론사가 네. 대통령실에 출입했다라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그 상징성을 이어가야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당연히 들어갔다라고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언론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그 새로운 지평을 여는 역사적인 대통령으로 기록될 거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사실은 그 제가 앞서도 우리 이준희 그 회장께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오랫동안 이 기자실 개방, 언론개혁 이슈가 한국 언론계에 상당히 뜨거운 쟁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그 2000년대 초반에 당시 외교, 안보, 국방 뭐 이쪽에 취재 출입처를 뚫느라고 진짜 그 인터넷 뉴스 소속으로 오죠. 예, 그렇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20년 만에 가보니까 도로 그 분위기더라라는 것이고. 그때도 계란으로 바위치기였는데 맞아요. 지금도 똑같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사실은 제가 취재를 해보고 과거 선배들한테 여쭤보니까 1988년. 네, 87년 6월 항쟁 이후에 한겨레 신문이 창간을 하고 국민주 모집으로 그리고 그때 한겨레 신문 기자도 우리 지금 다 아는 기자들이 반대하는 것처럼 네. 당시에는 동투조투예요. 그러니까 동아일보에서 해직된 기자들, 조선일보에서 해직된 기자들이 이제 한겨레 신문으로 옮겨가서 이제 새로 출입 신청을 했는데 거절을 당한 거예요. 기자단으로부터. 그래서 시작한 연속 보도가 뭐냐면 기자실 촌지문. 네. 보사부. 네, 보사부. 총지. 예.
그걸 계기로 이제 기자실 문을 그 굳건한 성벽 문이 조금씩 열리기 그렇습니다. 시작한 거죠. 예. 근데 지금 한겨레 기자들은 우호적입니까? 이따가 아마 이상호 기자님 통화 예정된 걸로 알고 맞아요. 있는데 예. 제가 10시 30분에 예, 연결할 겁니다. 짤막하게 얘기를 하면 예. 이들 그 세 곳 뉴미디어 매체들이 출입을 시작을 했는데 오히려 거꾸로요. 그 중에 한 분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 이상호 기자가 하지도 그 않은 그 유튜브 올라간 콘텐츠를 이상호 기자가 올렸다라고 지금 두 군데가 오보 또는 악의적 왜곡 보도를 했는데 한국일보와 한겨레가 있습니다. 한겨레. 그 한겨레 보도는 제가 봤을 때 더 문제가 있어요. 어쨌든 잠시 후에 10시 30분에 이상호 기자 지금 대통령실에 계십니다. 그래서 직접 현장 전화로 연결해서 아침 뵙고 저희가 왔습니다. 예, 그 오시라고 했더니 대통령실 지켜야 돼서 올 수 없다. 전화로만 연결이 가능하다 해서 저희가 이따가 전화로 연결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저희들을 향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실 기자단 잡돌이 하러 간다. 네, 완장 찼다. 완장 이렇게. 찼다. 친명 유튜버들을 출입시켰다. 보수 유튜버도 출입을 허하라.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그 회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사실관계가 어떠한지. 장유선 기자께서 4가지 정도를 안철수 의원의 발언을 요약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4가지 모두 다 사실 무근이고요. 완전히 다릅니다. 이런 표현을 했죠. 친명 유튜브가 출입한다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일단 그 세 곳 모두가 신문법에 등록된 그 정식 언론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튜버라는 이런 표현은 사실관계에 맞지도 않고 이거는 세 곳의 뉴미디어 기자분들이 출입한 거를 시작부터 왜곡하고 특정한 정치적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서 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잡돌이 하러 출입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 할 시간 없습니다. 네. 그거 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네. 네. 그리고 똑같은 기준으로 보수 유튜브도 출입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 세 곳을 들었죠. 네. 펜앤드 마이크 예. 그리고 신의 한수 고성구 TV 세 곳을 들었는데 이 세 곳을 들은 그 이유가 앞에 우리 그 세 분의 기자가 유튜브라는 그 프레임을 갖다 씌워놓고 거기에 대등하게 세 곳의 보수 유튜브라고 하는 제가 봤을 때 보수 유튜브가 아니에요. 수구죠, 수구. 이 유튜버들을 출입시키려고 했는데 세 곳 중에 하나는 또 사실관계가 맞지 않습니다. 펜앤마이크는 인터넷 신문사예요. 그러면 보수 유튜브라고 했는데 인터넷 신문사가 하나 들어가 있잖아요. 네. 이게 일단 이빨이 안 맞고. 펜앤마이크는 유튜브로 소통을 안 유튜브를 하는데 네. 등록된 인터넷 언론사인 거예요. 예, 신문사인 예, 거죠. 예. 그리고 나머지 두 곳은 제가 문체부 정기간행물 등록 관리 시스템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인터넷 신문사로 검색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나머지 두 곳은 유튜브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이 세 곳은 정식 언론사고 세 곳 중에 하나는 언론사지만 두 곳은 유튜브잖아요. 네. 이게 맞지가 않는 거죠. 그래 이런 사실을 안철수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리고 이 논란을 짚으면서 또 많은 그 수구 언론들, 레거시 언론들, 기득권 언론들이 받아쓰고 확산시키면서 이 논란을 키워버린 거예요. 우리 그 정말 국민을 위해서 알 권리 그리고 그 견고하게 닫혀져 있는 대통령실에 여러 가지 이런 문제를 그 직접 취재해서 국민에게 소상히 알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들어갔는데 잡돌이 하러 들어왔다. 그리고 거기 있는 기자들한테 그 기자들을 잡고 정부에 또는 이재명 정부에 유리한 질문을 끌어내가지고 그걸 서비스하기 위해서 했다라는 취지의 얘기들이 잔뜩 늘어났더라고요. 모두가 맞는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 이준희 회장에게 직접 항의하는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도 있었습니까? 이를테면 왜 미리 상의하지 않았냐라는 게 이제 문제 지적의 핵심인데요. 기자단에게 왜 미리 상의하지 않았냐. 원래 미리 상의해야 됩니까? 기자단 아니요. 출입할 때? 그런 룰이 없고요. 이 근거가 되는 규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통령실 출입 그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있어요. 예. 쉽게 좀 줄이면 출입기자 네. 규정이겠죠. 예. 이게 이제 2003년에 노무현 대통령,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기자실을 개방하면서 당시에 기자들과 이전에 있던 기자들 그리고 새로 들어올 기자들 그리고 그 협회 기준이 그 당시에 최초 제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 인터넷 기자협회 그때 그 기준에 들어가서 됐는데 그때 청와대 출입기자 내규라는 명칭으로 처음 규정이 만들어진 거예요. 네. 이게 정권이 막 바뀔 때마다 조금씩 개정이 되고 이렇게 하면서 이르렀는데 네.
그 규정에 신규 기자, 특히나 신규 기자가 갈 때는 소위 말하는 중앙풀이 있고 그다음에 중앙풀이 아닌 매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걸 이제 비풀단이라고 하는데 이 비풀단에 속하게 되는데 비풀단에 관한 그 출입 승인을 받을 때 한 번도 사전에 논의하거나 운영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의견을 청취하거나 그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네. 네. 그것은 대통령실의 기자들이 결정하는 부분이 아니고 출입 기자를 받을지 말지 또는 그 티오 수요를 확인해서 부수도 있게 하기 때문에 더 넓힐지 어떻게 할지는 대통령실이 결정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것을 기자단과 사전 상의도 안 하고 논의하지 않은 채 새 곳을 받아들였다는 얘기는 이전에 20년 넘게 해왔던 규정에 따라 해왔던 규정과 또 간행에 전혀 합치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 2023년에 대한민국 언론인 총연합회 네, 소속 매체 기자들 포함해서 모두 10개 매체가 대통령실에 출입을 시작했는데 2023년 이 언총이라고 줄여서 부르는데 이 언총 기자들이 들어올 때도 기자단이 지금처럼 반발했습니까? 사실 이 부분이 제가 얘기하기에 상당히 좀 곤욕스럽고 좀 답답한 부분인데 네. 제가 이제 이 방송은 지금 라이브로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네, 네. 많은 분들이 보시고 만 명이 보고 있습니다. 네, 언론인들도 보실 텐데 언론인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도 보고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먼저 드립니다. 대통령실에 출입하는 이 동료 기자들이고 일종의 예. 먼저 드린데 이것은요 국민의 알 권리에 관한 부분이고 대통령실에 출입하는 언론사와 기자도 역시 국민의 알 권리의 그 대상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걸 먼저 말씀드리면서 2023년 9월 13일로 저는 이제 그 확인을 했는데 그날하고 그날 전후로 10개 매체가 한꺼번에 들어왔습니다. 대통령실 출입을. 네. 지금 세 곳이 들어왔는데도 엄청난 논란거리를 만들어내고 프레임을 짜가지고 네. 비난하고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그때는 10곳이 들어왔는데도 정말 조용했어요. 그리고 10곳이 그날 들어왔는지도 몰랐어요. 사람들이 네. 네, 기자들이 네. 네. 그리고 사후에 그 건과 관련해서 운영인을 열어가지고 항의했다거나 그런 얘기를 들어본 바가 없어요. 대통령실에서 10곳의 출입에 대한 통지도 안 했군요. 사후에. 네, 안 했어요. 10곳이 들어왔다고 알려주지도 않았어요. 네. 나중에 한참 지난 다음에 몇 달이 지난 다음에 이제 그 사실을 확인하고 최근에 논란이 벌어져가 제가 다시 그 톡방을 복귀해서 보니까 네. 2023년 9월 13일 전후래가 10개가 들어왔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대한민국 언론인 총연합회라는 것은 앞서 말씀 주신 대통령실 출입기자 내규에 뭐 한국기자협회, 뭐 한국인터넷기자협회, 그렇죠. 한국인터넷언론협회, 뭐 인터넷신문협회, 그렇죠. 신문협회, 방송협회 뭐 쭉 협회들이 있지 있습니다. 않습니까? 네. 그 협회에 포함된 협회사입니까? 없었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2023년 9월 13일 전후로 10개 매체가 들어오던 그 시점 전까지는 한국인터넷기자협회가 출입협회 그 명단, 네. 그 요건에 맞는 협회로 들어가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었고 그 근거는 뭐였냐면은 2022년 5월 10일 이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할 당시에 네. 출범하기 그 아마 한 보름인가 얼마 전에 그 출입할 용산으로 이전하니까 네. 출입할 기자들 신청을 일제히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존 기자단은 그대로 넘어가고 또 들어올 매체들 신청을 받았을 당시에 한국인터넷기자협회가 들어가 있었고 새로 추가된 곳이 한 곳이 있었어요.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 그렇구나. 그래서 이것이 추가되면서 논란이 돼가지고 네. 미디어론에서 상당한 그 비판 보도를 했고 네. 그렇게 했는데 당시에 많은 매체들이 신청을 했는데 하나도 들어가지 못한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10시 30분이어서 대통령실 네, 현장에서 그렇죠. 취재하고 계시는 이상호 기자님 직접 전화로 연결해서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호 기자님. 네네. 청와대 나와 있습니다. 아, 네. 아니, 사실 저희가 스튜디오에 꼭 좀 모시고 싶었는데 대통령실. 네, 저도 가고 싶었어요. 네, 네. 현장을 지켜야 돼서 올 수가 없다. 여기 지금 되게 빡세요. 지금 계속 지금 브리핑이 있는데 잠깐 나왔습니다. 지금 브리핑 하고 있습니까? 이제 잠시 뒤에. 잠시 뒤에 브리핑. 왜냐면 예. 10시에 말도 안 돼요. 여기 근무회가 지금 뭐 시작하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미쳤습니다. 여기. 그래요? 왜요? 왜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완전 빡세요. 지금 미쳤어요, 다들. 지금 10시에 국무회의가 시작이 됐는데. 네.
통상적으로 국무회의 오프닝 모두 발언 정도만 따고 이제 나오거나 그것도 이제 녹화로 보통 뭐 일부 찔끔 공개가 됐었잖아요. 네. 근데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지금 뭐 KTV를 위시해서 다 라이브로 생방송으로 열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그 모두 발언하고 신임 장관들 인사하고 나서 네. 주요 정책 현안 4개를 선정해서 토론을 지금 벌이고 있는데 그걸 다 라이브로 내보내고 있어요. 와. 지금은 대박이네. 이제 SPC를 대박이다. 비롯한 중대재해 사업장과 관련된 개선 방안을 노동부 예. 장관이 발제를 하고 예. 그거를 각 부처 장관들이 이제 토론을 합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KTV로. 예. 미쳤어요. 그리고 그거를 바로 중대재해가 관련된 정부 대책과 관련된 1차 토론이 끝나고 나서 네. 바로 홍보수석이 브리핑실로 내려와서 또 관련된 내용을 또 브리핑하고 추가적인 내용을 또 공개합니다. 거의 살인적인 근데 일정이네. 이게 예. 끝난 게 아니라 그리고 나서 이어서 뭐 산불 대책 그리고 소비 쿠폰 관련된 그 경기 진작 방안과 관련된 토론, 네, 그다음 뭐 네. 자살 문제 토론 4개나 잡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뭐 제가 봤을 때는 한 예. 2시까지는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오늘도 네. 김밥 예. 또 아마 한 줄씩 드실 것 같은데 네. 지금 정신없네요. 지금 대통령이 그 노동부 장관하고 세게 얘기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토론하고 있는 장면이 진짜 라이브로 네. 지금 다 되고 있어서 네네. 국무회의 라이브. 국무회의 라이브. 아니 국무회의까지 야, 라이브를 하고 있으니 미쳤습니다, 유튜브가 진짜. 되겠습니까 네네. 이거? 자, 이전 정부에서 네. 국무회의 라이브는 있을 수 없었죠. 있을 수도 없고 일주일에 뭐 한 번 내지는 2번 정도 말이 안 브리핑하는 됐죠. 정도였는데 지금 하루에 브리핑을 몇 번을 하는지 알 수가 없고 하여간 일을 열심히 하는 정부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제가 요것 좀 네. 여쭤볼게요. 사실은 이상호 기자님 대통령실 출입 사실이 알려진 다음에 네. 가짜 뉴스에 좀 시달리고 계시다라는. 아이고. 네. 근데 사실은 뭐 그 얘기는 꼭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이상호가 대통령실 기자들 잡으러 간다? 예, 그건 사실과 완전히 다른 그런 발언을 하신 적이 없으시다면서요. 네, 네. 저는 그런 발언을 한 적도 없고 네. 그런 의도도 없습니다. 제가 무슨 뭐 기자단이라는 게 개혁 대상이긴 합니다만 그걸 뭐 제가 뭐 때려잡으러 간다 이런 표현은 그거는 점잖지도 않고 그리고 최소한의 어떤 그 동료들에 대한 예의도 아닌 것이죠. 그리고 언론 개혁이라는 게 그렇게 때려잡고 뭐 전두환식으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근데 이제 3인 성호라고 이게 실제로 하지도 않은 말 가지고 그렇게 몰아붙이면 뭐 사실 뭐 웬만한 정치인 같은 경우 억울하게 낙마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되게 억울하게 뭐 제가 무슨 막 공격적이고 좀 뭐 인간성 말살하는 그런 파괴적인 사람으로 묘사가 되는데 사실 그 전혀 제가 한 말도 아니고 제가 올린 영상도 아닌데 그거를 제가 저희 채널에 올리고 앞으로 자기 활동을 예고했다 뭐 이렇게 확정적으로 사실 한국일보 기자께서 기사를 쓰셨어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렇게 명색이 제가 그래도 이름이 적자가 알려진 기자인데 네. SNS를 통해서도 좀 빨리 좀 정정해달라. 근데 겨우 이메일을 통해서 연락이 닿아서 이제 입장이 왔는데 정정하겠다. 바로 잡는 뭐 이렇게 그 기사를 내겠다 했는데 아직까지 지금 그 기사가 안 나오고 있어서 언제 나오냐. 예예. 이렇게 지금 문의하고 있는 상황이고 한겨레 같은 경우는 그냥 그 해당 기사 내용을 삭제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그 삭제해서 될 일이 아니죠. 이미 퍼졌는데 예. 그렇죠. 그래서 저도 사실 제 기자 일을 그렇게 해왔나 반성도 하면서 동시에 요거는 좀 제대로 짚어야겠다. 왜냐하면 이게 그 두 한겨레와 한국일보 기자님의 기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또 이 기자단이 홍보수석실에 항의를 하고 뭔가 이렇게 그런 움직임이 사후적으로 만들어졌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렇다면 이 기사들 잘못된 기사를 가지고 문제 제기를 했던 이 청와대 기자단 간사님 뭐 이런 분들한테 이제 이 정정 보도가 나오면 네. 또 경위를 묻고 이것들이 혹시 기자실에 대한 신입
언론인에 대한 갑질 아닌가 이런 문제 제기를 또 이어서 해볼 작정입니다. 네. 사실 우리 이상호 선배께서는 오랫동안 MBC 2580 하면은 이상호 아닙니까? 예. 그 오랫동안 레거시 미디어에서 일하시다가 사실은 대한 언론으로 존재 이전을 하셔서 사실은 오랫동안 제가 어제 확인했는데 권순표 네. 앵커하고 동기시라면서요. 네, 네, 뉴스 아이키. 제일 친한 친구입니다. 네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그 기자 활동을 하셨는데 네. 거의 100만 년 만에 출입처 다시 나가시는 거죠. 예, 그 16년 전에 총리실을 출입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내근 데스크로 들어갔으니까 네. 사실은 이제 출입처 안 나올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출입처가 사실은 뭐 젊은 기자들한테는 좋은 기회입니다. 네. 이게 일종의 보상 체계가 작동을 해서 네. 출입처에서 고생하면 이제 너 특파원 뭐 맞아요. 정치부장 뭐 이런 거 보내줄게. 맞습니다. 예, 예. 요렇게 이제 기브앤테이크 보상 체계인데 저는 사실 뭐 보상받을 게 없는 이제 내일 모레 60인 기자인데 사실 안 나가고 싶었어요. 예. 그런데 우리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는 뭐 저렇게 물론 라이브를 통해서 국민과 직접 소통해 주고 계시지만 좀 더 이렇게 소통에 있어서 이 정부의 정책에 대한 좀 깊이 있는 이해와 내란 세력 극복을 위한 새로운 시대 정신을 이해하고 좀 소통해주는 사람이 필요하겠다고 해서 출입기자를 자청했거든요. 네네. 네, 그런데 이렇게 기자단으로부터 거센 항의를 거센 환영을 받다 보니까 좀 힘드네요, 사실. 그러니까요. 예. 개인적으로. 네네. 네. 선배 그 응원의 메시지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도 셋이 같이 열심히 협력해서 예, 세게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희로부터 모험을 좀 보이자고 열심히 하는 모습. 네. 그리고 우리 언론 대중들과 시민들과 열심히 소통하는 낮은 네. 모습을 통해서 예. 우리 기자들한테 좀 모험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힘을 모아보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취재 편의점 애청자분들께 꼭 하고 싶으신 말씀 한 말씀 듣겠습니다. 저는 지난 내란 세력 극복 과정 아직 뭐 극복의 초입에 있습니다만 이 장윤선 기자 오랫동안 함께 우리 현장에서 일해온 동료 기자로 제가 정말 존경하는 분인데 이렇게 새로운 포맷의 뉴스 편의점이라고 하는 틀 이거 정말 이건 그 뉴스의 미래거든요. 항상 새로움은 기득권으로부터 살갑지 않은 비판을 받아왔고 네. 과거에 우리 장윤선 기자 또 오마이뉴스 또 네. 시민 언론 계실 때도 거센 저항 속에서 사실 인터넷 언론 오마이뉴스도 이렇게 맞습니다. 내용을 확장해왔고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진짜 분별 있는 기득권이라고 하는 건 새로움에 대해서 관대하게 문호를 개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네. 그리고 이미 이 새로운 언론이 레거시를 극복하고 이 새 시대를 열었으면 이제 당당하게 이 우리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문화가 개방돼야 되는데 그런 새로운 시대 새 미디어로 새로운 정신을 담아 나갈 수 있도록 현장에서 조금 괴롭긴 합니다만 열심히 잘 버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모레 60인 이상호 선배를 응원합니다. 자, 장인선의 뉴스 편의점 응원합니다. 네. 앞으로 계속 함께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뵐게요. 예. 네, 감사합니다. 곧 넘어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뭐 우리가 가면 이상가족 만나기인가. 네, 지금까지 그 고발 뉴스 이상호 기자 함께 했고요. 아이고, 벌써 10시 40분이어서 저희가 빠르게 소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꼭 그 저희가 들어봐야 되는 비상계엄 당일, 12.3 비상계엄 당일 그날의 대통령실의 분위기와 현장이 어땠는지 목격자 이준희 기자를 통해서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어제 매불쇼에서 우리 이상호 기자님께서 그 사실 비상계엄 선포가 녹화 방송이었다. 그래서 윤석열 녹방수괴 이렇게 최욱 씨가 비판을 했었는데 당일 그날 12월 3일 그 밤에 대통령실의 현장은 어땠는지 그 목격담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증인으로서 목격자로서. 예. 일단 간접 취재, 직접 취재 이렇게
구성이 될 것 같은데 제가 도착하니까 11시 경이었습니다. 그래서 11시 경 이후부터는 기자실과 그 용산 대통령실 국방부안이잖아요. 국방부 안을 제가 한 바퀴 다 돌아봤어요. 네. 그러고 나서 한 12시 밤 12시 조금 지나서인가요? 그 기자단 통제를 시작을 했고 그래서 제가 가자마자 맨 먼저 한 일이 그 출입 기자 간사를 찾았습니다. 네. 당시 뉴시스에 이제 기자가 그 간사를 맡고 있었는데 그 기자실 없는 거예요. 다 돌았습니다. 예, 예. 그래서 결론은 복도에서 만났어요. 예. 복도에서 만나니까 그 홍보수석실에 그 행정관 국장과 같이 있었어요. 네. 대통령실 그 직원 통하는 그 문에서 나오더라고 복도로. 네. 만나자마자 제가 박 간사님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이거는 말도 되지 않는 상황이고 기자단 차원에서 입장을 정리를 해서 발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다. 얘기를 했어요. 그 뭐 얘기가 오가갔는데 생략을 하고 네네.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방금 전에 정진석 비서실장을 만나고 왔는데 정 실장 자기도 모르고 있었다. 네. 저 그 얘기가 진짜 충격적이었어요. 어떻게 비서실장도 모르게 계엄이 선포가 되나? 네.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 11시 전 상황을 좀 취재를 했거든요. 예, 예. 그래서 대략 알려지긴 했지만 9시 반부터 대통령이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기자회견 또는 담화를 발표하는데 그것이 경제 관련된 거였다라는 얘기 네. 부분이었고 그 이후에 그 출입기자 톡방에서 이거 기록이 있기 때문에 네네. 명확합니다. 9시 밤 9시 46분부터 예. TV조선 기자가 예. 어떻게 된 상황이냐 설명해라 예. 라고 하면서 어필하기 시작한 거예요. 영상 기자께서. 영사 네. 기자가. 예. 그 이거죠. 예. 영상 그 마이크 기자의 스탠딩? 팬 기자. 팬 기자. 네. 예, 예. 그러고 나서 한 3분 정도의 영상 방송 기자가 똑같은 어필을 했습니다. 예, 예. 했고 그리고 실제로 아까 얘기한 간사도 그 브리핑룸 앞에 가서 상의를 했고 네. 그래서 이걸 봤을 땐 대략 한 9시 최소한 9시 한 40, 50분부터 10시 20분 지금 20 몇 분에 라이브를 한 걸로 그렇게 알려졌지만 그 사이 동안 브리핑 문을 걸어 잠궜고 기자들이 문을 열어 달라고 항의를 한 거죠. 이게 팩트입니다. 9시 40분부터 10시 23분 그 어간에. 그 사이 어간에 그러니까 윤석열이 그 계엄을 선포한다라고 KBS를 통해서 라이브 방송을 하던 그 시점에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은 잠겨진 대브리핑룸에 문을 열라고 그런 항의하고 거죠. 이제 있었다. 9시 40분 어간에 네. 대통령이 뭔가를 발표한다 경제 관련해서라는 소문이 9시 돌았고 30분부터 돌았다는 네, 거예요. 예, 돌았고 예. 그래서 이제 영상 기자들께서 브리핑룸을 찾았는데 예. 문이 잠겨 있었던 거예요. 문이 잠겨 있었던 그러니까 이게 거죠. 무슨 상황이냐 예. 열어달라라고 그렇죠. 했는데 열어주지 않고 그 안에서는 하고 있었던 거죠. 그 안에서는 하고 있었던 10시 거죠. 20 몇 분께 돼서 라이브로 나가 버린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그 정리를 해보면은 네. 최소한 그 9시 30분 이전에 네. 당시 이제 KBS 영상이 기사 개념으로 이걸 했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잖아요. 네네. 이미 KBS 기자는 그 안에 들어가서 라이브 방송이든 뭔가 녹화를 하든 뭔가 라이브를 준비하고 하든 간에 있었다.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계엄 선포 방송이 녹방인지 생방인지 정확하게 지금까지는 확인된 건 아니지만 예, 그것도 예. 규명돼야 될 상황인 거죠. 상황이다. 예. 근데 KBS 기자는 다 들어가 있었다. 들어가 있었다라는 게 정설이고 왜냐하면 예. 그 기자들이 걸어 잠긴 그 브리핑 문을 열고 열려고 그 앞에서 항의를 하고 있었는데 네. 그 다음에 KBS 기자가 갔다라면 그 기자들이 봤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 KBS 기자가 들어갈 때 문 열고 같이 들어갔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죠. 예. 시간 구성이. 시차가 있다. 그러니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준희 기자가 현장에서 목격한 것은 브리핑룸에 문을 잠궈 놓고 계엄 선포 기자회견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 아니에요? 네, 어불성설이기 때문에 제가 기자들이 현장에 있어서 질문도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비상계엄 선포하면서 문을 다 잠궈버리고 말이 안 되는 거죠. 하고. 예. 너무나 저는 화가 났고 그 많은 분들이 국회로 갔지만 제가 대통령실 출입하고 대통령실로 간 거는 네. 윤석열 대통령한테 물으러 간 거예요. 질문하러. 네, 만나면은. 네. 그리고 그날 새벽 꼴딱 새 가지고 제가 만나면은 질문하기 위해서 기다렸는데 그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계엄 해제할 때도 문을 걸어 잠그고 네. 송출을 했는데 제가 그때 듣기로는 예. 대통령실 행정관한테 제가 직접 들었고
계엄 해제할 때. 네, 해제 새벽이죠. 새벽 4시 정도. 4시 한 20분이라고 네. 지금 정리가 돼 있긴 한데 예. 뉴시스 사진 기자도 항의를 했습니다. 기록으로는 남겨야죠. 기록으로. 네. 사진이라도 찍어서 기록으로 남겨야죠. 저도 또 계엄 시작할 때처럼 문 걸어 잠그고 또 그렇게 할 거냐 열어달라고 했어요. 네. 행정관이 안 됩니다 하고 들어가서 한 5분인가 10분 있다 갔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행정관한테. 네. 아니 또 그렇게 하시면 어떡하냐고. 네. 라이브 하신 거니까 저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라이브를 하다가 에러가 나서 스탑이 됐고 녹화를 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계엄 해제 담화문 계엄 해제 담화문이 발표할 때 라이브를 하다가 에러가 네. 나서 녹화를 했고 녹화한 그 영상을 예. 그 풀단이든 거기서 공유를 해가지고 내보낸 걸로 알고 그 얘기를 제가 행정관한테 직접 들었고 확인했기 때문에 그날 그 복대에 있었고 그래서 그 앞에 계엄 시작한 그 담화문 방송도 네. 최소한 9시 30분이나 또는 그 전에 KBS가 들어가가 대기를 하고 있었다라는 추론이 가능한 네, 거고 네. 그러면 일찍 들어갔으면은 방송을 준비하기 위해서 뭐 오디오나 영상 여러 가지를 체크를 네. 했을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럼 그 기간 동안 대통령 윤석열이 당시에 들어와서 이거를 할 때 그 전에 촬영한 영상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그쵸. 그런 부분이 하나도 지금 공개가 되지 않고 규명이 안 된 거죠. 지금 뭐 저도 관련해서 취재를 좀 했는데 일단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KBS 노동조합, KBS 노조 차원에서 경찰에 고발을 해놓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KBS 내부에서 계엄 발표 당시 담화문 진행 상황을 쭉 5시 52분부터 해서 쭉 정리를 해놓은 상황이 있는데 21시 18분에 담당 직원이 코리아풀에 신호 체크를 하고 긴급입니다. 정부 발표 있습니다. 모두 NQC KT 연결 부탁드립니다. 그 코리아풀 카톡방에 어떻게 나왔냐면 예산안 관련이다. 그리고 감사원 탄핵 관련이다. 이렇게 예상이 된다라고 공지가 된 거예요. 그런 다음에 21시 24분에 코리아풀 간사가 각사 모두 영상 수신하라고 이제 재공지를 합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22시 23분에 대통령 입장 및 담화문이 발표됐는데 예산안이나 감사원이 아니라 비상계엄이 선포된 거죠. 그렇게 된 그러니까 거죠. 이 상황을 종합을 해보면 대체로 다들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KBS 노조에 따르면 당시에 저녁 6시에 퇴근했던 당시 보도국장인 최재현 보도국장이 오후 8시 회사로 복귀하는 들어가죠. 예, 이 목격을 조합원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건지 확인을 하고 혹시 당시에 그때는 이제 그 사장이 박장범 사장이 아니에요. 박민 사장이었어요. 이게 박민 사장을 통해서 실제로 어떻게 된 건지 미리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이제 그 내용을 좀 확인해 봐야 되고 관련해서는 특검에서도 수사가 필요한 거 아니냐. 예, 언론이 만약에 특히 KBS가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또한 수사 대상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소명되어야 할 내용이 KBS 기자가 혼자 브리핑룸 안에 들어 있었다. 대통령이 계엄 발표할 때 그 부분이 아니라 사실 그러면 계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 네. 가 소명되어야 할 부분인 거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네. 예. 다 떠나서 그 계엄 해제할 때 새벽 4시경에 계엄 해제와 관련해서는 그거는 녹방이 맞는 거네요, 그러면. 그건 제가 그 복도에 있었고 예. 그 작업을 진행한 대통령실의 담당 행정관한테 제가 물었고 그 행정관이 저한테 직접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그거는. 그러니까요. 어쨌든 지금 비상계엄의 그 여파라고 해야 됩니까? 6개월이 지나도 아직도 생생해요. 그날 그 밤이 머릿속에 선연하고 아마 그날 밤샜다고 했죠, 대통령실에서. 저는 밤을 꼬박 새고 6시인가 7시 다 돼가 나왔어요. 근데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네.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도 대통령실은 그날 불법 비상계엄 상황에 관해서 출입 기자들이 한 번도 입장을 낸 바가 없잖아요. 네, 그거는 매우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들어왔을 때 세권 매체 출입하는 거 공식적으로 승인받고 출입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전 논의가 없었다고 비판하고 항의하는 기자들이 그 온 국민을 그 고통과 여기 어려움에 빠뜨린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그날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이 무엇을 했고 그들은 무엇을 하긴 했고 그들은 그 출입 기자들을 통제하고 문을 걸어 잠그고 업무를 방해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의 한 4-5시간 동안 기자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들을 통제를 했고 거의 중감금 상태로 했단 말이에요. 기자들을 거의 사실 네. 중감금 상태로 있었다 그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언론의 독립과 자유를 침해했고 계엄령에도 그런 조항이 있었으면 그 부분에 관해서 기자들이 공식적으로 항의를 하고 규명을 하고 그런 책임자를 조치를 하고 그렇게 했다라면은 KBS 그 방송이 라이브인지 녹화인지 언제부터 대통령실도 연락을 받아가지고 방송 그 기자가 가가지고 카메라 설치하고 대기를 했고 그런 부분들이 다 규명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출입 기자 책임입니다. 이 부분은.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이. 네, 이 사고를 친 윤석열과 그 일당들 내란 세력의 책임 처벌이 돼야 되지만 그리고 그 중간에서 KBS 기자한테 연락한 대통령실 직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직원한테 지시한 상급자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부분이 지금 내란 특검이 진행되지만 하나도 규명이 안 된 겁니다. 지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진상규명이 좀 필요하고 그 대목은 진짜 아프네요. 그 비상계엄이 터지고 당시에서 알 권리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비상계엄보다 더 중요한 보도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렇죠. 그때 당시에 브리핑룸은 문이 잠겨 있었고 그 문을 열라고 요구하는 기자들을 향해서 대통령실 행정관은 안 된다고 하고 강압적으로 취재보도 행위를 막은 거 아닙니까? 막았고 그 중간에 기자들 출입을 통제하고 하는 것들에 제가 그 지하 1층 출입구에 가서 그 경호원들하고 경호관이죠. 경호원들하고 항의를 했고 대통령 경호처 직원한테는 물었고 저보고 12시 한 반 정도로 더 이상 출입할 수도 없고 들어올 수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고성을 지르고 항의를 하고 싸웠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승인받은 기자들은 못 들어가기 말이 되냐고. 그 조금 있으면 계엄군들이 오겠네. 와서 총을 들이대겠네. 그 썰려면 썰라고 해라고. 난 나갈 수 없다고 얘기를 했고 그 경호처 직원이 제가 물으니까 지시를 받아가 이 시간부터 기자들 나가야 된다고 퇴거 지시를 한 거야. 그때 사실 국방부에서도 그 출입 기자들이 기사 쓰고 일하고 있는데 퇴거 명령을 내려서 지금 나가라고 해서 그것도 JTBC가 나중에 공개를 했어요. 그 영상을. 예. 근데 대통령실도 똑같은 상황이었던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고 네. 국방부 군사경찰은 테이저건을 기자한테 들이대고 안 닦으면 쏜다고 했어요. 어느 기자한테요? 거기 국방부에 남아있던 국방부 기자한테. 그랬죠. 국방부는 그랬. 네. 대통령실도 그랬단 말입니까? 대통령실은 그렇게 안 하고 경호원들이 돌고 경호원들이. 기자들 인원을 체크하고 누구 있는지. 네, 끌어내려고 그런 준비를 실제로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너무 황당하고 그런 사건이 벌어졌는데도 기자단은 그날도 그랬고 그 이후로도 입장 한 번 안 내고 침묵을 지킨 거 아니에요. 저는 그게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네. 아이고 앞으로 저희가 이 관련돼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조금 더 추가 취재를 상세하게 해서 관련된 내용을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벌써 10시 53분이어서 저희가 또 대통령실도 빨리 가야 되고 바쁘지만 그래도 꼭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요. 그 명태균 게이트 관련해서는 그 우리 박형광 기자한테 이걸 꼭 물어봐야 돼요. 네. 왜냐하면 명태균 게이트의 문을 연 기자가 바로 그걸로 한국 기자상 받고 이름을 날린 명성을 날린 우리 유튜브 박형광 아닙니다. 기자입니다. 그 박형광 기자 어제 이준석 그 네. 개혁신당 대표의 주거지를 포함한 사무실까지 압수수색이 집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것 같고 또 페이스북에 글도 올렸더라고요. 그렇죠. 예. 이제 그 명태균 게이트의 키맨은 이준석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처음 명태균 이름을 말해준 것도 이준석이고, 그리고 명태균이 어떻게 해서 김건희와 친해졌고, 뭐 그런 것들도 다 알려줬던 게 이준석이고, 그리고 그 명태균 게이트의 핵심이 뭐냐면 윤석열 김건희의 공천 개입 의혹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처음 저희가 제기를 했던 거는 2024년 총선 당시에 김건희가 텔레그램을 보내서 김영선한테 지역구로 이동하라 그랬다는 거였는데, 두 번째 이게 정말로 불이 붙었던 거는 2022년 창원 의창구 보궐선거에서 김영선한테 김건희 혹은 윤석열이 공천을 줬다. 그리고 명태균이 그것에 관여했고 공천 주기 전에도 명태균을 알고 있었다.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것의 핵심 정보를 모두 알고 있는 것, 그리고 모든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당대표입니다. 그때 당시 당대표가 이준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의원은 이 명태균 게이트 전반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명태균 게이트 키맨이고, 그리고 본인이 저를 만나서도 명확하게 얘기했습니다. 김건희가 공천 개입한 거는 많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사실 그거에 대해서 전화 통화한 것도 있고 많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명태균 게이트 할 때 이준석과의 관계가 굉장히 관계 설정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적으로 두기도 힘들고 동지로 두기도 힘들고 다만 계속해서 이준석 설득했죠. 이제라도 밝혀라. 당신이 모든 걸 알고 있지 않느냐. 네. 지금이라도 모든 걸 밝히고 소상히 밝히고 바로 잡아라. 라는 설득을 계속했었죠. 하지만 이준석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잘 이해를 못했지만 지금 와서 보면은 명태균과 강하게 엮여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그리고 공천 개입과 관련해서도 본인이 혐의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고 네. 이번 특검이 압수수색 한 걸 봤을 때 그런 좀 의구심이 들었던 지점들이 다 밝혀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마지막으로 했던 것은 국민의힘 대선 경선 조작 의혹이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이준석과 명태균이 함께 저는 이제 합작했다라고 의심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런 정황들도 있습니다. 저 기사도 일본은 썼고 상보가 안 나와서 그렇지. 그것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단서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다 떠나서 그 최호 씨 있지 않습니까? 네. 그 2024년에 박형광 기자가 쓴 기사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때 네. 평택시장 경선 과정에서 최호와 강 누구죠? 공재광. 네, 공재광 두 사람 간의 이제 경선 과정에서 맞습니다.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보도를 했었는데 네. 어제 숨진 채 발견됐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게 저도 참 이런 기사를 보면 좀 만감이 교차하긴 하는데 네. 그때 당시 내용을 살펴보면은 공재강 후보는 사실은 국민의힘 후보로서 거의 당선이 유력한 후보였습니다. 공천만 받으면. 근데 공재강 후보가 되게 모종의 이유로 알 수 없는 이유로 탈락하고 경선에서 탈락하고 최호 후보가 공천을 받게 되죠. 지지율이 상당히 낮은 그러니까. 상황에서도 예. 공천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준석 의원이 해줬던 얘기는 뭐냐면 이것이 김건희의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니겠느냐. 네. 근데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공재강 후보가 받아도 당선이 힘든 지역이니 어떻게 하든 그냥 내버려 뒀다라는 취지로 해명을 했던 거거든요. 저한테.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공재강 후보가 받았으면은 상대방 민주당 후보한테 이기는 결과가 여론조사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 유력했던 상황이었고 네네.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공천 개입의 어떤 수혜를 받은 인물이죠. 최호 네, 사람은 라는 분은. 네. 그 얘기가 있던데 그 최호와 이준석 대표와 김건희 씨 간에 모종의 뭐 커넥션 같은 거 있는 거 아니냐라는 네. 의혹이 좀 떠돌던데. 그러니까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사실 그 약간 이렇게 서로 나눠 먹기를 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어요. 의심. 의심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이준석 의원이 이 평택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의 의중대로 하고 다른 걸 좀 가져오지 않았냐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네. 그게 포항시장. 네. 의 경우에 그렇거든요. 포항시장 경우에도 사실 처음에 김건희 혹은 윤석열의 의중이 들어간 공천이 진행될 뻔했는데. 네. 그게 이준석 의원이 김건희를 만난 뒤에 바뀌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서로 주고받기가 있었던 거 아니었던가라는 의심을 하는 지점인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지난 2022년에 재보궐선거와 국민의힘의 재보궐선거와 지방선거 네. 공천 과정에서 네. 김건희 씨는 물론이고 윤석열 내외 그리고 그 이준석 당시 대표 간의 네. 어떤 커넥션 속에서 지방 후보들의 공천이 진행된 거 아니냐라는 네, 의심을 하고 있다. 네. 관련된 내용은 특검을 통해서 네. 수사. 그리고 제가 여기서 다 설명을 못하지만 써놓은 기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네, 참고하시면 그 전에. 되겠습니다. 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0시 59분이라서 그래도 요 얘기는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요 얘기 꼭 해야 됩니다. 무인기. 무인기. 예, 또 단독 보도를 했어요. 네, 이게 대통령실 출입하면서 국방부 단독을 계속하고 있는 박형광 기자. 예, 그때 이제 디텍티드 크러쉬 이건 뭡니까 네, 또? 북한에 무인기가 갔다라는 사실은 많이 알려져 있죠 이제. 네. 근데 디텍티드 크러쉬 기능을 껐다라는 겁니다. 그냥 무인기를 보낼 때 이게 추락할 위험이 있으니까 추락했을 때 적에게 내부 정보를 유출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인기에는 추락이 감지되면 모든 데이터가 삭제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게 디텍티드 크러쉬입니다. 그러니까 네. 추락이 감지된다. 예. 그런 기능인데 이 기능을 켜고 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기능을 끄고 날려라라고 지시를 했고 실제로 처음부터. 끄고 날렸습니다. 그래서 10월 달 2번의 비행, 11월 달 비행에도 모두 이 디텍티드 크러쉬 기능을 끄고 날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임무수행에서 비행했던 담당자분들도 네. 하는 얘기는 디텍티드 크러쉬 기능을 끈다라는 것은 사실 원칙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다. 작전 수행할 경우에는 네. 훈련에는 가능할 수도 있다. 근데 작전 수행이라고 하면 원칙상 가능하지 않다. 그리고 이게 비밀 작전이라고 김영대 사령관이 얘기했는데 네. 비밀 작전일수록 더욱 이 기능을 켜놔야 된다. 왜냐하면은 무인기가 떨어졌을 때 사실 이 기능이 켜져 있으면 모든 데이터가 사라집니다. 먹통이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북한이 이 무인기를 회수하더라도 이게 어디서 어떤 경로로 왔는지를 확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북한은 떡하니 확인해서 아 봐라 이거 한국에서 온 거고 이 경로가 이래라고 공개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 기능만 켜져 있으면 그걸 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부승찬 의원에 따르면 네. 이를테면은 이제 국정원이 허락하는 그 암호 모듈 시스템이 있는데 그 네. 암호 모듈 시스템을 통과한 제품만 써야 되는데 네. 평양으로 간 무인기들은 전혀 그거를 통과하지 않았고 심지어 김용대 그것도 맞습니다. 예, 네. 정보 사령 드작사 네. 드론 작전 사령부 사령관에 따르면 그걸 12월에 받았다는 거예요. 네. 무인기 사후에 날린 한 거는 거죠. 그렇죠. 네. 10월 11월에 무인기는 날려놓고 네. 그 허가는 12월에 받았다. 그러니까 허가받지 않는 상태에서 훈련용으로도 쓸 수 없는 그런 그 무인기를 평양에 날렸다. 그렇죠. 왜? 전쟁을 유도하려고. 그렇죠.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그리고 제가 이 얘기를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그 드론 작전 사령부 내에서 이 비행을 담당했던 분들에 대한 어떤 그 호갑 어떤 이제 좀 색출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부대 안에서? 부대 안에서 그런 예.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좀 반전이 되는 것들은 각 부대에 있는 그러니까 101, 103, 105 부대에 있는 분들도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건 아니다. 라고 약간 서로 이제 소통을 하고 있는 단계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 그때 비행을 담당했던 인원분들은 예. 조금 그 사령부에서 분리 조치가 좀 필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좀 분리 조치를 해야 더욱 그 어떤 그날의 진실에 대해서 말하기 용이한 환경이 될 수 있다. 네. 그래서 그것이 좀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중요한 포인트는 여러분 아직 내란이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저희도 어제 방첩사 정전 사태 저희가 보도를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저희 취재 편의점에서 최초로 단독 입수해서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그러니까 군부대에서 이미 다 그 내란이 종식됐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이것은 오판이고 여전히 증거인멸 그리고 있었던 사실관계들에 대해서 없애고 없던 일로 만들려고 하는 일들이 여전히 자행이 되고 있다. 그것은 드작사도 마찬가지고 모르죠. 방첩사 또 그밖에 다른 사령부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이것도 이제 기자들이 적극적으로 취재해서 사실을 알려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 무인기 짧게 한 말씀 드리면은 네. 이제 오물풍선 날아오고 하는 이게 논란이 벌어지고 했을 때 그 대통령실에서 그 언론에 알린 부분인데 뭐냐면요. 네. 대통령이 그에 상응하게끔 무인기 보내라고 지시했다라는 보도가 나간 적이 있어요. 그 12.4 내란 이전에 한참 전에. 네. 그러고 나서 근데 그 부분이 그 보니까 별로 조명을 못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통령의 무인기 지시 이런 부분이 나중에 12.3 내란 이후에 외환죄 관련해 가지고 이제 조사하고 또 박 기자님도 밝혀냈지만 그렇게 됐는데 사실은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지시했다는 보도는 한참 전에 나와가지고 보도가 한 번이가 된 게 있어요.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진짜 이재명 대통령님 때문에 저희가 너무 힘들어요. 지금 동접을 경쟁하고 계시네요. 아니 국무회의 라이브를 켜줘가지고 국무회의 라이브가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이거는 규칙 위반입니다. 거기에 취재 편의점 보셔야 되는데 보시는 분들이 열심히 또 거기다 채팅 또 실시간 하시나 봐요. 지금 그 국무회의가 지금 제일 뜨거운 라이브 현장이다. 예.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대통령이. 너무 열일하시는데. 그러니까. 물론 농담입니다. 아주 잘하고 계시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투명하게 날 것 그대로 국무회의 현장 우리가 언제 라이브로 봅니까?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부 수립 이후에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정부 수립 이후에 처음으로 대통령이 직접 유튜브 라이브 켜고
유튜브 언론사들하고 경쟁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아마 네. 실무진에서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런 얘기를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아니 대통령님 SPC 노동 환경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 네. 저희 노동 환경을 어떻게 합니까? 라는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자, 장윤성 기자 말이 맞아요. 내란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내란 중입니다. 라고 하고요. 그리고 오지라퍼 님이 아유, 저도 지금 양쪽 듣느라 힘들어 죽겠네요. 예, 이런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그래 같습니다. 여담인데요. 예. KTV 관계자분들이 지금 죽을 맛이래요. 그렇겠다. 제가 들었어요. KTV 예, 그 너무 라이브가 많아가지고. 대통령실 뭐 했던 제가 확인을 한 건데 네. 그 부분도 있고 일도 너무 많이 이렇게 하니까 뭐 네. 생방 라이브도 너무 많고 그때 힘들고 또 하나는 이 예. 라이브라니까 기자들 질문 이런 게 다 이렇게 하고 예, 있잖아요. 예. 또 기자들로부터 엄청나게 항의받고 시달리고 있고. 그렇죠. 근데 어쨌든 저는 이게 다 민주화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투명한 정보 공개를 기반으로 해서 대한민국의 비전을 함께 만들어가겠다라는 어떤 대한민국 코를 이끌고 있는 리더 이재명 대통령의 판단과 정책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취재 편의점도 그 노선에 부합하게 적극적으로 투명한 정보 공개 속에서 더 적극적으로 현장을 뛰면서 날 것 그대로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다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바로 대통령실로 또 날아가서 네. 예, 열심히 취재해서 내일 방송 또 열심히 준비하도록 저는 하겠습니다. 또 한번 불러주실 건가요? 예, 그럼요. 예. 고맙습니다. 네, 자주 모셔서 네, 좋은 말씀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시지 마시고 한 바퀴 더 도니까 한 번 더 네. 보시기 바랍니다. 늦게 오신 분들은요. 네.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